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남한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북한의 정치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이 전개되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피해 역시 굉장히 극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이후에 물자 생산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경우에도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혹은 폭탄 같은 것들로 맞게 되면서 농경지가 황폐화되는 이런 결과가 전쟁이 가져온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식량의 생산 역시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전력의 74%, 공업의 60%, 건물 66만 동, 전선 6만 킬로미터, 교량 99,300km가 파괴가 되면서 전 국민이 배고픔에 허덕여야만 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의 경제적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풍족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막대한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의 지출 역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먹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먹기 위한 식량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산품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 역시 폭등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던 것, 그게 바로 6.25 전쟁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이 6.25 전쟁의 피해를 극복을 하고 경제를 안정시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시설들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귀속재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공장과 회사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정부 재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의 분배가 경제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25 전쟁에서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정전협정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승만 본인 자체가 북진 통일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고요. 만약에 유엔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북한군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를 시도한다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막아낼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정전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각각 무엇과 무엇이었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과 그리고 전쟁 이후의 경제 원조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약속과 같이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에서의 경제 원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남한에서의 이 전후 복구에 이러한 미국의 경제 원조 물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간혹 가다가 광화문 같은 데에서 열리는 보수단체의 집회들 보면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태극기뿐만 아니라 미국 국기인 성조기 이런 것들을 같이 흔들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분들의 그러한 태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 6.25 전쟁을 전후로 한 시대에는 미국이 보여줬던 군사력이나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마치 미국이 절대자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미국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보니 성조기를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미국의 경제 원조가 6.25 전쟁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1950년대 후반쯤 가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주요 산업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말 잘 알아듣고 있는 중이지, 그지? 네, 잠시 멘탈을 좀 다잡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녹화를 이행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극복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잉여농산물에 대한 원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잉여농산물, 농산물은 농업생산물을 뜻하는 것이고 잉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먹고 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풍년이었다라고 해요. 원래 농사가 너무 큰 풍년이 발생을 해도 문제인 거 알고 있나요? 왜 문제인가요? 어차피 먹을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나 많은 농업 생산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게 되다 보면은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팔아도 아무래도 농사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풍년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농산물들을 일정 부분 처리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미국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농업 불황이 일어나게 되자 미국 내에 남아도는 농산물들을 한국의 경제 원조 차원에서 분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경제 원조는 물론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인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뜻이죠. 그죠? 당장 지금 남한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원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남한에다가 물자를 나눠주면은 잉여 농산물들을 원조해주면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나요? 왜 그렇지? 미국 편. 그렇죠. 뭐 당장 일단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남한 사회가 갖게 되겠죠. 또 사먹으려고 돈을.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로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끼리 싸워서 전쟁이 벌어졌네.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었어. 과연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잘 살까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의 나라였는데 둘로 쪼개져서 그리고 싸웠다가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남한이 더 잘 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북한보다 잘 살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어 농산물에 대한 원조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물의 생산이 크게 급감하게 됨에 따라 굶주림에 시달렸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밀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설탕 같은 이런 잉여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백산업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 지금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인가요? 쌀, 밥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뭘로 섭취하나요? 밀, 빵으로 먹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잉여 농산물은 밀이나 면, 그리고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밀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그리고 설탕의 경우는 흑설탕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설탕도 있나요? 백설탕도 있죠. 그죠? 공교롭게도 이 세 개의 잉여 농산물들이 모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흰색을 띠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하는 제분산업 그리고 면을 가공해서 옷을 만들어내는 면방직공업 그리고 설탕을 가공하는 제당산업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 가지 하얀 색깔의 산업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300산업이라고 불렀다. 195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이러한 잉여 농산물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이라고 하는 300산업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제 원조가 모든 면에서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밀가루나 면화 같은 것들이 잉여 농산물의 원조 물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밀이나 면을 생산해내는 사람은 없었을까? 밀농사, 면농사 짓는 사람 없었을까? 아니죠. 당연히 있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밀가루랑 면 같은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밀가루, 어떤 면이 들어왔어요? 공짜 밀, 공짜 면화가 들어왔어요. 그죠? 국내에서 밀이나 면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제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밀가루나 면화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이때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지금에는 밀가루나 면 같은 거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미국으로부터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들이 무료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밀농사, 면농사 짓던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1950년대 말쯤 가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원조의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잉여 농산물 매년마다 발생하는 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농사가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서 양적인 면에서 경제의 원조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미국이 주고 있었던 경제 원조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차관, 언젠가 갚아야 될 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러한 경제 원조가 축소되고 또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 유상차관으로 변환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원조가 축소되고 유상차관으로 변환하게 됨에 따라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한국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한편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남기고 갔던 공장과 회사 같은 것들을 매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귀속재산의 매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밀, 면화,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공업이 300산업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귀속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공장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값싸게 무려 15년이나 나누어서 분할 상환 그 값을 치러도 되는 것으로 민간인들에게 매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귀속재산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싸게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의 혜택을 받아서 이 귀속재산을 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기업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만약에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남기고 갔던 회사와 공장을 판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가난한 농민,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걸 살까요? 아니죠. 그죠? 돈 제법 있는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귀속재산을 살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바로 이 지주 자본가와 같은 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 세력들로부터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그들로부터 더 강력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베풀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부와 돈독한 연줄, 인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기업들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 재산들을 굉장히 싸게 사들이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고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300산업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들어왔던 밀, 면화, 설탕 같은 것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요. 특정 기업에게, 다시 말해서 정부와 돈독한 연줄, 인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것을 배분을 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허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서 시장에서 당연히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어떨 수밖에 없었다.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특정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점적인 대기업으로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대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던 자, 귀속 재산을 싸게 사고 정부로부터 300산업의 원료를 분배받아서 300산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던 이러한 독점적인 대기업들,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물론 기업가도 있지만 그렇죠. 이승만 정부가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 대기업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혜택을 준 정치인들에게 또 무엇할 필요가 있을까? 돈으로 보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돈,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니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이라고 해서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전하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귀속재산의 매각이나 300산업의 발달은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의 경제 피해를 극복을 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 보니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또는 독점적 대기업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는 경제 성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온 대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은 밀가루 포대 베스트 플라워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별이 몇 개가 찍혀 있나요? 3개의 별이 찍혀 있네요. 그죠? 삼성물산 이병철 사장이 창업한 CJ 제일제당에서 만든 밀가루 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 물자인 밀가루를 가공해서 판매하면서 성장했던 회사가 바로 삼성, CJ 같은 이런 회사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힘없는 선생님이 감히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들의 과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혜택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성장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지기도 하느냐? IMF라고 들어봤나요? 그죠? 이런 어떤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했던 몇몇 대기업들이 있었고 그 몇몇 대기업 중에 하나가 꽈당하고 쓰러지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꺼번에 쓰러졌던 게 바로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경제위기 아니었겠어요. 그죠?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경제위기의 위험성을 꾸준히 키워오다가 90년대 말에 터진 게 바로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정경유착의 문제가 전혀 있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비교적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뒤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딸내미한테 올림픽에 내보낼 비싼 말을 사주기 위해서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냈죠. 그죠? 그리고 이때 돈을 낸 기업들 총수들에게는 몇몇 혜택들을 베풀어 주기도 했어. 그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던 사람이 기업들에게 삥을 뜯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딸한테 말을 사줬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 삥을 뜯겼던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탄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도 중학교 때 다들 TV로 그러한 모습을
봤죠, 그죠? 아마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장면 같이 봐야 돼 라고 하면서 TV로 같이 보지 않았었나요? 대법원에서 탄핵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뭐 뉴스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우려가 있기도 하네요. 그죠? 아, 오늘 수업 되게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찍고 싶다. 한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딱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유 있게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지 말이 차근차근히 또박또박 잘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정신없이 수업에 막상 딱 들어와가지고 횡설수설을 하는 걸로부터 시간에 쫓기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대충 다 알아듣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마음에 안 들면 2023년도 거 찾아보시면 돼요. 2023년도도 비슷한 내용이었고 그때도 녹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제 6.25 전쟁을 전후로 한 북한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북한 정권은 김일성 중심의 연합 정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련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북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김일성에 비해서 훨씬 더 일제강점기 동안 크고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이어왔던 좌익 쪽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김일성은 이 소련의 힘을 등에 업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건설에 참여하였던 그 독립운동의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정권은 처음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한 연합정권으로 연립정권의 형태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계파들이 존재했느냐? 몰라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1940년대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이 되었고 거기에서 김두봉이 만든 조선독립동맹과 함께 독립운동하였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그랬던 사람들을 바로 연안파, 화북에 있는 예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예난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일제강점기에 남한 지역에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이어오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헌영을 비롯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군정 시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공산당이 미군정의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름을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남로당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편 갑산계라고 해서 함경북도 갑산에서 김일성을 도우면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소련파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태어난 한국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국계 소련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소련파로 분류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동북 항일 연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김일성과 더불어 만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략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초기 정권에 함께 동참했었던 세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50년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승만이 반공을 내세워서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독재적인 자신의 권력을 확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경우에도요.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평양 지역을 잃고서 뒤로 압록강 유역까지 후퇴를 하게 되자 평양 방어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연합파들 가운데 일부를 숙청, 제거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하였었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남로당계의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1955년에서 58년 사이에서는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었던 연합파들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니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53년에 지금까지 소련을 이끌어왔던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하나 둘씩 숙청해 나가면서 독재자로 군림했던 인물이고요. 소련 내에서는 자신을 신격화 또는 우상화하면서 소련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던 전형적인 독재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우상화를 통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확립하는 그러한 것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공산주의 정권에서 탄생했던 독재자의 전형적인 원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그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953년에 그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소련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스탈린 이후에 소련에서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후르시초프 또는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스탈린, 그는 독재자였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런 어떤 우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자가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이냐 라고 하면서 스탈린의 어떤 개인의 숭배라든지 독재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제기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산주의 세계에서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소련에서 개인의 우상화와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김일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김일성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지역으로 떠나 있었을 때 연안파의 리더였던 김두봉을 중심으로 김일성이 지금 스탈린처럼 자신의 개인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독재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던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소련에서부터 독재자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일성 독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김일성을 제거해 나가고 북한을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8월 종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김일성이 곧바로 북한으로 귀국을 하고 만주파에 의한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연안파들이 국가 반란 음모죄로 모조리 숙청되었던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대 가게 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1960년대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스탈린의 개인 독재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소련을 이끌어왔던 스탈린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서 소련의 외교적인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수정의 방향은 무엇이었느냐? 흐르쇼프의 주장에 따르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스탈린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결 구도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져 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의 전환을 흐르쇼프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쉽게 말해서 스탈린은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추구해 나가고 있었는데 흐르쇼프의 경우에는 그게 잘못됐다.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라는 방법으로 소련의 외교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한 흐르쇼프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였나요?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양대 세력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중국 쪽에서는 흐르쇼프를 소련을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자본주의와 타협한 수정주의자다라고 비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신자로 비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싫었던 사람보다 내 편인 줄 알고 있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더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원래부터 미워하던 사람보다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이 더 믿거나 그러지 않나요? 연애 안 해봐서 모르나요? 네,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되면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소련의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의 스탈린이 하고 있었던 개인에 대한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독재에 대해서 비판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흐르쇼프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개인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 나가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깊숙이 간섭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일성은 자기가 지금 독재자로서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흐르쇼프로부터 비판을 받고 간섭을 받게 생겼다라는 거야. 자, 하지만 지금 김일성의 경우에는 누구를 이용해서 흐르쇼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와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소련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 편에 서서 소련의 내정 간섭을 차단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1967년에 경제 우선 정책을 주장했던 갑산파마저도 숙청해 버리면서 1970년대로 가게 되면은 김일성은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북한에 남아있지 않은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후에 자기의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김정일도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독재 권력을 물려주게 되면서 현재까지의 북한의 독재 정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한편으로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보통의 독재자는 이렇게 3대째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2대째쯤 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3대째 내려오게 되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신의 독재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독재 권력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전역도 폐허가 되었어요. 남한의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만은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의 폭격이 집중되었던 북한의 경우에는 이 평양을 폭격했던 미군 폭격기 조종사가 이번 폭격으로 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역시 6.25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남한 사회가 점차 전쟁 피해로부터 극복해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이러한 전쟁의 피해를 조금씩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54년에서부터 56년까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전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둘 다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중국과 소련의 경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경제 발전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목표치를 미달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경제 원조로 목표를 달성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은 석탄이나 시멘트, 곡물 생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목표치가 미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는 북한 정권은 빠른 속도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인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
경제의 공업 기반을 만들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발전 프로젝트, 그게 바로 제1차 5개년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자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정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동원을 해서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00리를 간다라고 하는 전설 속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처럼 북한 주민들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비록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지만 이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켜보자 라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 중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2학기, 내년 2학기에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중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금도 기술도 부족한 상태였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사회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른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북한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땅을 깊숙이 빠르게 많이 팔려면은 포크레인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파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만들 돈이나 기술도 없잖아. 그지? 따라서 그만큼의 땅을 파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 북한 주민들을 동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가서 하루에 1000번씩 삽질하면은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땅을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경제 발전을 시켜내 봅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노동 영웅이라고 하는 또 명예 칭호를 주고요. 이 정부에서 주었던, 공산당에서 내려주었던 목표를 일찍 달성한 작업장에게는 뭐 노동 명예 작업장 같은 이런 어떤 칭호 같은 것들을 주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노동의 대부분 강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려 하였던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정권에서는 이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하였던 5년치의 목표를 4년 만에 달성하였다라고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가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런 어떤 자본의 투자나 기술의 혁신 같은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규모 노동력 동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70년대부터는 점차 퇴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요.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시험 기간에 한 2주, 3주 정도를 빡세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1년 내내 할 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노동의 대규모 강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우리 가서 1000번씩 삽질하자라고 하는 거 하루 이틀 내지는 뭐 1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평생 동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장기간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아이씨, 딴 발에서 다시 찍을까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전쟁 이전에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사회주의적, 경상주의적,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북한의 경우에는
1946년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전국의 땅을 북한의 주민들에게 다 같이 나누어 주는 농지개혁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전쟁 이후에는 그 각각의 집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지들을 협동조합의 소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집집마다 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땅을 다 같이 갖는 형태로 소유의 형태를 전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마을의 공동의 땅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를 짓고 각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들의 노동력, 수확물을 가져가는 걸 가지고 우리는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개인의 소유에서 협동조합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제 구조의 변화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일할 남성들이 많이 죽거나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농사를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럴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땅을 농사 짓고 일한 만큼에 따라서 분배받는 이러한 경제 구조가 사람들의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8년 말쯤 가게 되면은 부문에서 땅뿐만 아니라 소라든지 농기구처럼 농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 수단을 마을 단위로 통합을 하고 각자 일한 만큼에 따라 결과물을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태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농업 분야의 변화를 점차 수공업이라든지 상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생산협동조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를 북한이 갖추어 나가는 모습을 6.25 전쟁 이후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 직후에는 워낙 경제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북한의 경제가 뒤처지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나요? 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나요? 목적이 전부 다 뭐예요? 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남들이랑 똑같이 분배받는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북한의 경제를 점차 남한에 비해서 낙후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을 전후로 한 남한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민주화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